안녕하세요. 지나가던 건축사입니다. 여러분은 일조사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건물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조사선을 넘지 않게 건축해야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은 이것을 유지해야만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특별한 손익이 없다면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하죠. 갑자기 심리 얘기는 왜 하는 거냐? 지금도 문제없이 사는데 건축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면적을 늘려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현상유지 편향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면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일조사선 높이가 높아졌으니 새로운 건물은 거기에 맞게 짓습니다. 기존 건물은 상관없는 거 아니냐? 기존 건물도 현행법에 맞춰 증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늘어나는 면적과 공사비를 함께 고려해서 할지 말지 판단해야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내 건물은 얼마나 증축이 가능한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얼마 전 한 건물주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구청에 일조권 위반 민원이 들어왔는데 건축사에게 문의해서 확인하고 소명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불법 증축을 한 건 맞지만 건축법이 개정되어 현행법엔 문제 없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증축 신고를 한 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제 채널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죠. 하지만 여긴 이미 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담당 주무관과 협의한 결과 위반 건축물을 늘려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평하게 법에 맞는지 적용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원상복구하고 증축 신고하고 재공사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엔 원복 없이 증축 신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추인이라고 하죠. 절차를 어겼다고 부수고 다시 짓는 건 엄청난 낭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위법을 법에 맞추려고 하면 보통은 추인을 인정해 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립니다. 자, 느낌 오시죠? 만약에 지금까지 불법 증축하지 않고 사용했다면 합법적인 절차로 증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설명할 것은 많지만 최소한의 것만 말씀드립니다. 정북 방향 대지 경계선에서 1층이 1.5m 이상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법규가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한데요. 지금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건축 허가일이 2012년 12월 11일 전이라면 정북 방향 증축이 가능한 범위는 1, 2층 50cm 정도, 3층은 3m 정도입니다. 엄청나죠? 건축 허가일이 2023년 9월 11일 전이라면 3층 베란다에 지붕을 씌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면적의 여유까지 있다면 확장도 가능합니다. 연면적을 여유 있게 짓는 사람이 어딨냐? 전에는 연면적의 여유가 있지만 일조사선 때문에 최대 연면적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았죠. 에이, 다 되는 건 아니네. 맞습니다. 모든 건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한다면 아는 건축사에게 주소와 건축물 대장 도면을 주고 내 건물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비용이 큰 차이가 없다면 알아봐준 건축사에게 일을 맡기는 매너 부탁드립니다. 건축사는 생각보다 배고픈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근처 샤시 업체에 공사비 문의하셔서 이익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조권에 대한 건축법 개정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여러 블로그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조권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법 규정에서도 주거용 건축물 위주인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인 경우, 그리고 지역 관계없이 공동주택인 경우에 건축법상 일조권을 법으로 지켜주게 한 거죠. 하지만 민법상 일조권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민법 판례를 보면 동지일 기준으로 내 건물이 남의 건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린 경우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2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거나 8시에서 4시까지 8시간 중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아니면 난방비 등 민사로 물어줘야 하는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건축은 우리와 밀접합니다. 하루에 평균 10시간은 집에서 보내고 8시간 이상 일터에서 보냅니다. 회사나 집, 상가를 짓는 데는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을 알아야겠습니다.
지난 댓글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번에 하는 회사가 있는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시공 맡기면 설계가 무료라고 하는 시공사가 있습니다. 가성비는 그게 확실히 좋습니다. 실제로 친구가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싸게 하길 원해서 설계 무료인 시공사를 추천해 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설계비 무료가 아니라 설계비 포함이죠. 법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시공사 이익의 일부를 설계사에게 주고 일을 합니다. 또 표준 도면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지자체 앞 건축소 사무소 찾아가면 한 300만 원 정도의 인허가만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설계사를 법적으로 나눠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주와 함께 예산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시공의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 포함해서 어떤 방법을 쓰겠죠. 공정을 단순화하면 그만큼 이익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듭니다. 제대로 하는 시공, 설계 같이 하는 회사에서는 반박을 하시겠지만 사실 설계만 해도 노력이 많이 듭니다. 시공만 해도 노력이 많이 들죠. 한 명이 다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만큼 인건비가 또 듭니다. 결국 회사는 건물 어딘가에서 돈을 빼서 주머니에 넣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도 단일 건물 소규모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비상주입니다. 돈을 더 들여서 상주로 해도 되지만 공사를 1년 한다고 하면 한 명 1년이면 최소 4천만 원 이상 더 듭니다. 또 그 감리가 건축주 마인드로 제대로 한다는 보장도 없죠. 감리도 법적인 부분만 확인합니다. 그것도 안 하면 시공사가 법적인 부분도 생략하거나 적당히 할지 모르죠. 효율성과 가성비가 최고인 대한민국입니다. 건축주도 최단기간 최소 비용으로 짓기를 원합니다. 돈 아껴야죠. 시공사도 금액이 정해졌으니 최단기간 짓기를 원합니다. 인건비 남겨야죠. 감리는 법적인 책임만 피하면 됩니다. 인건비 남겨야죠. 설계는 전에 한 거 조금 바꿔서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인건비 남겨야죠. 왜냐하면 모두가 최소 비용을 말하니까요. 제대로 하는 시공사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아울 인테리어 박치은 님이 계십니다. 같이 일해보진 않았는데요.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맡기게 되었겠죠. 지난 댓글에 저보고 방수제 파는 거냐고 하신 분이 계셔서 답변 드립니다. 건축사는 건축 설계를 합니다. 작게는 공부 많이 하신 건축주님이 그려오신 도면이나 표준 도면에 법규 검토해서 도장 찍고 지자체 인허가 협의를 합니다. 크게는 건물 가격을 결정짓는 외부 디자인과 최대 면적 찾기, 건축주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림을 도면으로 표현하고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을 합리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것을 투시도나 CG 등으로 보여주고 시공사가 이익을 위해 물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재에 수량이 들어있는 공내역서를 제공하고 단열, 방수, 하자방지 솔루션을 상세도에 넣어서 시공계약, 감리계약 시 특기사항에 명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가 하는 일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도장 찍고 인허가 협의하는 것만 아시는 겁니다. 본인은 그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곳에 맡기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많은 분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일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은 힘들지만 진심이 통하는 날이 올 겁니다. 저도 제 진심이 통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집, 유지관리가 쉬워야 합니다. 장인정신으로 시공하는 사람을 직접 아시는 게 아니라면 하자가 덜 생기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